네, 국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힘겹게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린 상황에서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패스트트랙 안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서인데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에게 관련 이야기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자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일단 열차는 떠났는데 종착역까지 가려면 정거장 정말 많이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힘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선거제 개편안 여기까지 오기까지. 일단 지금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평화당 없이 선거제 개혁 예. 여기까지 못 왔죠. 예. 그런데 좀 이제 논의가 패스트트랙을 태우자마자 예. 논의가 실종돼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정부 들어와서 최초의 근본적인 본격적인 개혁, 예. 또 최고의 개혁이 일단 이제 시동을 걸은 건데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장외를 떠돌고 있어서 예. 사실 그 부분에 이제 정치력이 필요한 거지요. 어쨌든 국회를 끝까지 외면할 수는 없을 거고 예. 이제 오늘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고 했으니까 뭔가 대화를 시작해야죠. 알겠습니다. 한국당 장외투쟁 말씀하셨습니다. 황교안 대표 한 달 네. 동안 전국 민생 투어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분이 등장하자마자 좌파 독재, 우파 결집. 그런데 좌우 논쟁은 좀 철지난 낡은 개념이고요. 예. 자갈치 시장에서 이제 시민들께서 먹고 살기 힘들다 그 호소에 대해서 눈물을 보였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이분도 가슴이 있는 분이다. 이런 뭐 긍정적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먹고 살기 힘든 문제를 고민하고 다룰 것은 국회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첫 출발점은 정치 개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정치잖아요. 그래서 정치 개혁에 어쨌든 선거제 개혁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으니까 자유한국당이 작년 12월에 5당이 합의한 대로 선거제 개혁과 헌법 개혁, 개헌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 들어와야 합니다.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라는 주장이 지금 민주평화당에서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당론은요, 253명의 지역구 의원은 손대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연동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례를 늘려야 하니까 253 더하기 100 이게 저희 당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국민 정서에 영합해서 반대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일단 여야 4당 민주당 그리고 야3당이 합의한 것은 300석 내에서 어떻게 해보자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강원도 철원, 인제, 양구, 화천, 고성 5개 군이 한 선거구입니다. 예. 그런 선거구까지 어떻게 또 통폐합합니까? 그러니까 그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이 지역구를 줄이기가 무리예요. 사실 수도권 인구 집중 말고 호남이나 영남도 저 농촌 지역은 4개, 5개 군이 합쳐서 한 선거거든요. 근데 이걸 더 통폐합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리고 유권자들도 반대하지요.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정면으로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죠. 국회 개혁입니다. 국회 특권을 삭감하고 그리고 국회 세비도 삭감하고 보좌진 숫자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253개 지역구는 유지하는 것이 원안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타협의 산물로 숫자는 안 늘린다 했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거죠. 근데 이미 패스트트랙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여야 4당 원내대표, 4개 당의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했고 그 내용은 어쨌든 300석 안에 끝내자라는 부분인 거고 지금 다시 이걸 또 논의를 하기는 좀 무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여야 4당이 합의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저는 불가피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자유한국당은 지역구를 늘리자는 입장이에요. 줄이는 게 아니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이제 협상장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알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렇게 되면 이제 전부 무효로 하고 다시 논의를 시작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어렵게 패스트트랙으로 합의한 내용 자체가 좀 날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거든요.
이제 협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나경원 대표가 작년 12월 15일 날 5당이 합의했어요. 예. 연동형 비례 도입을 논의하자. 그리고 선거제 개정이 되면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정말 이 정치 개혁의 한 축은 개헌이에요. 한 축은 이 선거제 개혁이고. 그런데 이 개헌의 핵심은 이제 가령 지금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려고 하는 건 300명 그 당선자, 예. 지역구 당선자의 평균 득표율이 48%인데 그 48% 표를 갖고 100% 국회를 구성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 뜻에 연동해서 국민이 준 표만큼만 의석을 배분하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 권력도 대통령 당선자 가운데 30몇 %로 대통령 된 사람도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40몇 %잖아요. 그런데 권력은 100%를 행사한단 말이죠. 이것은 권력 행사의 불비례입니다. 예. 이것도 개혁해야 합니다. 권력 구조도. 대통령 권력도 나눠야 되는 예. 거고 예를 들면 총리 추천제라든지 또 국무회의의 의결기관화라든지 장관 임명 동의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고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선거법과 함께 헌법개혁을 요구해서 같이 논의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요. 지금 이 시간에 아마 비공개 의총을 하고 있을 겁니다. 뭐 내부 상황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손학규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민주평화당과 합친다고 뭐 얻을 게 있겠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손 대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상황과 이런 발언들을 좀 종합해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예. 그런데요. 선거제 개혁을 전제로 얘기하면 내년 선거판은 완전히 다른 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민들께서는 이 20대 국회를 탄핵하고 싶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올 가을에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날 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 정신을 받들지 못하면 어떤 당이건 다 날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른미래당도 분당 수순을 밟게 될 거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뭐 바른미래당은 이제 다른 당 내부 예. 사정이니까 예.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민주평화당으로서는 선거제도 개혁에 가장 앞장섰고 여기까지 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예.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 특히 이 새로운 세력들,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농민당을 만들어서 진출할 수 있게 하고 예. 청년들이 청년당을 만들어서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자당을 만들어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분들과 연대할 그런 것이 저는 정치개혁에 우리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께서 예전에 대표 되시고 나서 똑같은 얘기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농민들이 농민당을 만들어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돼야 된다라는 기억이 나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결국 바른미래당 내용을 얘기할 때 항상 민주평화당 얘기도 같이 나오거든요. 왜 그 그러냐면 이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굳이 이 국민의당 38석의 제3당 예. 얼마든지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당을 쪼개서 그걸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이 당을 만든 게 바른미래당이잖아요. 예. 그것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고 저희 지금 민주평화당은 그 같은 보수 연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예. 그래서 평화, 평등, 민주, 개혁, 민생이라는 기치를 가지고 어쨌든 대중적 가치를 가지고 나온 정당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과는 토대가 다르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역시 대북 문제를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북한이 쏜 발사체를 두고서 도발이다, 아니다, 훈련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요. 발사체다, 미사일이다, 이 부분을 두고도 논란이 많은데 네. 우선은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소련제 그리고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현무 미사일과 이번에 북한이 쏜 게 형상과 성능이 비슷해 예. 보입니다. 단거리 탄도 미사일 맞죠? 맞는데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북한 예. 그리고 남한, 우리 한국 그리고 미국이 공통의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도발로 규정하고 탄도 미사일 유엔 제재 위반으로 규정하면 협상판 자체가 흔들립니다. 북한도 원치 않고 우리도 원치 않고 미국도 원치 않는 거지요. 그런 공통의 고민 속에서
지금 북한이 판을 흔드는 거죠. 예. 판 흔드는 것은 이제 불만의 표시인데요. 예. 말하자면 미국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이후에 입장이 바뀌었어요. 예. 말하자면 선 비핵화, 먼저 핵을 내려놔라 하는 쪽에 압박을 가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불만의 뜻이다. 표시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판을 흔들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뭐 미사일인지 발사체인지 저희가 규정은 안 하겠지만 뭔가 무력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그러면 이 이후에 지금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마 계속 판 흔들기를 시도할 겁니다. 아, 추가 왜냐하면 도발이 있을 거다. 미국은 미국대로 입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예. 그럼 결국 우리 입장이 중요해지는 건데요. 우리가 북에 맞추는 얘기를 계속해도 안 되고 미국에 맞추는 얘기를 계속해도 안 되고 우리 독자적인 얘기를 해야 합니다. 단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꿔서 선 비핵화를 밀어붙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또 우리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북에 가서는 북에 맞는 얘기를 하고 워싱턴에 가서는 워싱턴에 맞는 얘기를 해서는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예. 봅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면 좋지만 그러면 당장 우리 내부에서조차도 이견이 나고 아니 이렇게 하면 되느냐 북한도 가만히 안 있을 테고 또 미국에서도 또 뭐라고 할 테고 참 곤란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힘을 가지려면 국론 통합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이 야당 만나야 합니다. 제가 지금 야당 대표된 지 10달이 가까워지는데 아직 못 청와대 만나셨죠?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예. 근데 대통령이 야당과 정보 공유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소통해야지요. 그것이 국민 통합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는 수시로 야당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야당과 정보 공유 소통, 그래서 국론 통합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만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제 한미 정상 통화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식량 지원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건 좀 시기적으로 보나 어떻게 상황적으로 보나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식량 지원은 분위기, 긴장 분위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과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식량 지원도 그러니까 북한이 작년에 농사가 잘 안 돼서 유엔의 식량 계획 기구 WFP에다가 1억 1천만 불어치 식량 지원을 요청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중에 800만 불을 우리 정부에 이제 할당이 됐는데 우리가 그걸 미국 눈치 보느라고 아직까지 집행을 못했어요. 네. 그런 자세가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인도적 지원은 우리 정부가 유엔 제재 사항도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좀 더 식량 문제 같은 것은 통 크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지금보다 통 더, 크게? 네. 앞으로 북이 모자라는 건 식량이고 있는 건 광물 자원입니다. 우리는 남는 건 식량이고 쌀이고 없는 건 광물 자원이에요. 이것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거죠. 물물교환식으로요. 그러니까 북의 부족한 식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예. 그 대가는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광물 자원으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른 최고위원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북한에 만약에 우리가 식량을 지원을 해줬다면, 무상 지원을 해줬다면 이런 무력 도발이 있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좀 동의를 하시는? 식량도 그렇고요. 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합의에 예. 비해서 군사 분야는 상당히 진척이 됐지만 나머지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너무 남북 관계를 이 한미 관계에 종속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면 지난 겨울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했을 예. 때 타미플루라고 감기약 20만 명분어치를 보내주기로 했단 말이죠. 예. 유엔 제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미국한테 물어보고 뭘로 운반 수단이 뭐냐 어쩌냐 하면서 아직까지 감기약 못 보냈잖아요. 그런 태도 등이 저는 북한으로부터도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풍성했는데 네. 실천이 빈약했던 거죠. 네, 어쨌든 지금까지 북한과 어떻게 교류해 나갈지 좀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북관계 풀어나가야 할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두 가지죠. 하나는 비핵화의 진전입니다. 또 하나는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거예요. 사실상의 종전 상태를 굳히는 거거든요. 비핵화의 진전은 어떻게든 북미 협상의 재가동을 통해서 핵 동결 그리고
핵 해체의 시작까지는 가야 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거기까지는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서 지금 불안정한 평화를 좀 더 안정적인 평화로 사실상의 종전 상태를 구현하는 것 거기다가 모든 그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는 국론 통합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만나야겠네요. 야당 대표님들부터. 예. 글쎄요, 5당 대표부터 일단 청와대 초청해서 네. 설명도 하고 또 뭐 쓴소리도 듣고 왜 그걸 망설이는지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